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10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올해까지 왔어요 참. 첫 번째, 한국형 골키퍼입니다. 냉전기의 소련은 수많은 대한미사일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적 함대를 갖다가 경멸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때 마침 모든 대한미사일의 유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최후의 순간에 유격을 진행해주는 시우스라는 무기체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즉응성과 반응성이 뛰어난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나 기관포를 갖추고 센서가 자동으로 정확히 표적을 갖다가 추적해가지고 정밀하게 격추하는 개념의 무기였는데요. 이때 네덜란드는 굉장히 진보한 개념의 시우스를 개발했죠. 바로 골키퍼 시우스입니다. A-10 공격기에 사용하는 30mm 어벤저 기관포를 장착했고요. 연사속도는 분당 4200발이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크게 특출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왜 골키퍼 시우스가 진보한 개념의 시우스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골키퍼 시우스는 동시 다목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골키퍼 시우스에 달려있는 2차원 대공 탐색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면서 적 표적들을 탐색해줍니다. 여기서 다수의 표적이 탐지되면 위협 순위별로 순서를 나열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급한 표적부터 요격에 들어가요. 그럼 골키퍼 앞에 달려있는 3차원 추적 레이더가 1순위 표적으로 조준되어가지고 그 표적을 추적합니다. 추적 레이더는 표적의 진행 방향, 거리, 그리고 고도까지 종합 분석해가지고 탄을 만약에 뿌렸을 때 명중할 수 있는 예상 지점까지 정확히 탄도 계산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 지점으로 조준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탄을 뿌려가지고 1순위 표적을 잡고 그 다음 표적으로 곧바로 추적 레이더가 윙 돌아가가지고 또 조준하고 탄을 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목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우수한 성능 때문에 여러 나라에 팔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도 대량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들에 골키퍼가 장착이 되었고 또 독도함에서도 쓰고 있죠. 근데 이 골키퍼의 제작사인 시그널사에서는 시우스라는 무기체계 수익성 자체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시우스는 많아봐야 배 한 척에 2세트 파는 게 전부입니다.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팔아야만 규모의 경제도 유지하고 또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개량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연구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그널사는 2000년대에 이 골키퍼의 생산 라인과 판권 기술들을 갖다가 모조리 한국에 500억 원에 땡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웬 떡이냐 했죠. 왜냐면은 고급 기술인 시우스 기술을 갖다가 한꺼번에 헐값에 얻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골키퍼의 판권과 기술을 사와가지고 한국형 골키퍼를 개발해서 사용할 장밋빛 청사진을 갖다가 계획을 했는데요.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우스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체계라는 게 발목을 잡았어요. 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업체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시우스라는 것은 대한미사일의 예상 기동 코스에다가 탄을 뿌려가지고 예측샷으로 잡는 물건입니다. 근데 대한미사일은 최종적으로 돌입하는 순간에 요격을 어렵게 하려고 회피 기동을 실시하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 예상 코스를 갖다가 어떻게 시우스에 입력하냐고요? 실제로 대한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요격 실험 훈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실험 데이터들을 갖다 쌓아가지고 알고리즘화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대한미사일들이 많이 출현하는 만큼 그만큼 자주 실험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만 시우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요격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한국에는 당시 없었습니다. 실험용 미사일도 없었고 계측 장비도 부족했죠.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에 팔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한국 해군에는 이거를 사올 수 있는 500억 원이라는 여윳돈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한국형 골키퍼는 나가리가 되었고요. 더 이상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시그널사는 아예 골키퍼를 단종시켜버리면서 서방권의 시우스 시장은 미국제 펠랭스의 독점 시장이 되고야 말았죠. 두 번째, SQQ-89 대잠전 체계입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 해군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대보다는 잠수함대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미 해군을 압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최첨단 디지털 음향 기술과 센서 퓨전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바이스테틱 대잠전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배치시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SQQ-89 체계입니다. 바이스테틱 대잠 체계는 대잠헬기, 예인소나 가변심도소나 함수소나 이런 독립된 개별의 대잠 센서들이 얻은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통합 시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죠. 특정 대잠 센서가 적 잠수함을 찾으려고 안전지역에서 액티브 핑을 땅 때려주면은 그거를 다른 체계들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려고 패시브 상태로 액티브 핑의 반사 신호를 받아가지고 3차원 AOA 즉 삼각측량 방식으로 적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장착이 되었는데요.
알레이버크급의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다른 나라의 여러 이지스함들도 당연히 이지스함의 세트 구성품인데다가 함수 소나 같은 세트 구성품들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SQQ89 체계를 갖다가 도입해서 장착을 하게 되었죠. 한국도 당연히 알레이버크급의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만든 이지스함들을 건조하는 와중이니만큼 당연히 SQQ89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장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웬걸?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콩스버그제의 대잠전 체계가 달렸습니다. 심지어 이 체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구성품들도 성능이 별로인 물건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함수나 같은 경우에는 DSQS21BGM이라는 물건이 달렸는데요. 이거는 5000토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에 달려있는 그 함수소나를 갖다가 그냥 체급만 좀 뻥튀기 해준 물건입니다. 근데 그 충무공 이순신급의 함수소나는 구식의 저성능이라고 욕을 많이 먹은 소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한국 해군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국산 예인소나랑 국산 대잠 로켓인 홍상어를 갖다가 이미 이 콩스버그제 대잠전 체계에다가 인티그레이션을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SQQ89를 채택하면은 국산 예인소나랑 홍상어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트 구성품인 SQQ89를 반려해버리고 어거지로 이 콩스버그제 대잠전 체계를 달았던 것이죠. 20mm 기관포입니다. 한국은 낡아빠진 코브라, 500MD 그리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B510으로 갖다가 대체해버리려고 소형 무장헬기 사업인 LAH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 LAH 기관포를 어떤 걸로 하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원래는 코브라에 사용하고 있는 M197 3총신에 20mm 게틀링건을 장착하려고 했는데 소형 헬기에다 이게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잼이 많이 걸린 등의 신뢰성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당시 LAH 개념도들을 보면은 단총신인 기관포를 갖다가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M197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던 기관포라 가지고 곧바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M197이 이제 신뢰성 이슈가 좀 있긴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한 버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덜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FA50 전투기에서 M197을 갖다가 기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신뢰성 관련해가지고 별 이야기 안 나온 걸 보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LAH가 명칭은 소형 무장헬기지만 코브라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 헬기거든요. 이러면은 M197 3총신 게틀링을 써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197이 채택되면서 탈락해버리고야 말았죠. 네 번째, K-21 중장갑 차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소련제 전차들을 노획을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최대한 오래 싸우려면 병력 소모율을 낮춰야 됐었어요. 그래서 노획한 전차들의 포탑을 떼버리고 나서 장갑차로 개조해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차 차체니까 수총탄이나 막아주는 뭐 M113 이런 거랑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포탑을 떼버리고 남은 중량을 갖다가 장갑에 투자한 결과 RPG-7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증가 장갑을 갖다가 덕지덕지 발라줄 수가 있었고요. 일명 IDF의 움직이는 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장갑차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또 21세기에는 비정규전이 또 대세가 되었다 보니까 보병 개개인을 갖다가 최대한 보호하면서 적진에 병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중장갑차라는 개념이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었죠. 여기에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K200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전면 기준으로 59경 중기관총만 간신히 막아낼 정도라 가지고 방어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죠. 때마침 한국은 K21 전투장갑차라는 물건을 개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장갑차의 자체 도하 기능은 어거지로라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력 도하 기능은 자력 도하 기능대로 별로야 방어력은 서방제 전투장갑차들의 평균을 간신히 턱걸이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애매한 K21에서 그냥 40mm 기관포탑을 떼버리고 여기다가 장갑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중장갑차로 개조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물놀이 그만하기로 했고요. 슬레드 아머, 증가장갑, 비활성 반응장갑 이런 거 덕지덕지 발라놔가지고 대전차 로켓에 맞더라도 생존성을 기대해볼 수가 있었죠. 여기에 무거운 40mm 기관포 대신에 59경 중기관총을 RCWS 즉 리모트 컨트롤식의 소형 포탑에다가 장비해놔가지고 화력은 떨어지지만 포수가 안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해가지고 중기관총을 쏘기 때문에 생존성이 좋았죠. K21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K200 장갑차를 갖다가 대체하려고 막 천몇백 대씩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좌초되고야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스 팬텀입니다. 1950년대 말에 미국은 F4 팬텀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쌍발 대형 제공호세 전투기였고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먼 거리에서 적기를 레이더로 탐지를 하고 스페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먼저 격추하는 아주 선진적인 개념의 전투기였죠.
당시 독일도 이 전투기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독일이 전범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중거리 공대공 능력을 뺀 F4F 팬텀기를 갖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독일 공군에서는 F-18 레거시 호넷이 달고 있는 APG-65 레이더를 갖다 가져와가지고 이 팬텀기에다 장착하는 아이스 개량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능동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가 있게 되었죠. 게다가 APG-65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굉장히 우수한 레이더였고요. 룩다운, 슛다운, 그리고 룩업 능력까지 갖춘 우수한 레이더였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1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TWS 기능까지 잘 갖춰놨죠. 암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의 레이더가 일정 거리까지만 유도해주면은 자체 레이더 시커가 켜지면서 적기에 알아서 가서 때려맞다 보니까 회피 기동을 하기도 쉬워졌고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 한국도 200여 대나 도입한 F4 팬텀기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팬텀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기골 보강을 실시하는 KPU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독일은 이 KPU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한국군의 팬텀을 아이스 팬텀으로 개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죠. 한국군은 당연히 암람 미사일까지 사용 가능한 그런 팬텀기인데 아이스 팬텀의 놀라운 성능에 주목하고 나서 실제로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요. 문제는 한국 경제가 나날이 떡상을 했고 또 당시 일본이 맨날 막 독도망언 역사 왜곡하면서 한국을 도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아싸리 돈을 왕창 들여가지고 대형 쌍발 전투기인 F-15K 전투기를 무려 120대나 도입해가지고 팬텀기를 대체해버린다는 계획을 세워버렸죠. 이 때문에 팬텀기는 개량받을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KPU 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팬텀은 나가리 되었죠. 문제는 외환위기로 인해서 F-15K의 대량 도입은 좌초되었고 결과적으로 팬텀기는 별다른 개량을 받지 못한 채 2020년대까지 노인학대를 당해야 됐으니 그저 따흐흑이죠. 여섯 번째, AC-130U 스푸키 건십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말에 C-130 허큘리스라는 4발 프로펠러 전술수송기를 개발해가지고 절찬리에 사용을 했죠. 2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고 신뢰성도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수송기입니다. 근데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면서 난관에 봉착했어요. 제공권은 물론 미국이 쥐고 있었지만 울창한 밀림 속에서 이루어지던 베트콩들의 비밀 보급 작전을 갖다가 원천 봉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치민 루트라고 불리는 이 보급 루트는 베트남 영외 지역을 경유하는 그런 보급 루트인데다가 폭격으로 이 보급선을 끊기에는 적이 울창한 밀림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라 가지고 굉장히 한계가 많았죠. 곳곳에 숨은 베트콩들을 일일이 폭탄으로 공습하려고 하니까 높고 빠르게 날아다니는 고정익기들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기술상 정확도도 낮았고 아군 오사도 잦았죠. 그래서 느린 속도로 적진을 장시간 채공하면서 적을 감시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무지막지한 화력을 쏟아부어줄 수 있는 그런 공중 포대가 필요했는데요. 이때 C-130 수송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105mm 견인포와 각종 기관포를 장착해가지고 장시간 전선상공을 채공하면서 적을 두들길 목적으로 나온 물건이 바로 AC-130이었죠. 이 물건은 말 그대로 공중 포대 역할로서 적진을 장시간 빙빙 채공하면서 견인포와 기관포로 지속적으로 찜질해줍니다. 이렇게 적군을 숨도 못 쉬게 할 수 있어서 큰 활약을 했는데요. 미국은 공중포대 역할에 굉장히 반해버려가지고 이 AC-130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생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등장한 AC-130의 개량이 바로 AC-130U 스푸키 건십이었죠. 105mm 견인포랑 40mm 기관포 그리고 25mm 이퀄라이저 게틀링으로 무장했는데요. 고해상도의 열형성 장비와 지상감시용 레이더를 장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적을 확인하고 조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1999년 미 공군에서 한국군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니네가 북한의 핵이랑 생화학 무기를 막으려면 스푸키 건십을 사야 될 것 같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산을 빙글빙글 돌면서 갱도를 사방에서 조지면 되잖아. 얼핏 보면 말이 될 법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한국군은 최종적으로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일단 그럴 만한 게 스푸키 건십 자체가 유지비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고요. 그에 비해서 105mm 야포나 40mm 기관포가 갱도를 갖다가 관통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물건은 아니었죠. 게다가 상대는 탈레반이나 베트콩 같은 허접한 반군이 아니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만 1만 문 이상 뿌려놓은 북한의 정규군이었습니다. 저공에서 그것도 공격헬기처럼 빠르게 적의 위험지대를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물건도 아니고 적진 상공을 느린 속도로 빙글빙글 채공하면서 화력을 제공해주는 물건인데 당연히 나 잡아주시지. 결국 갱도를 공격할 거면 차라리 전투기가 벙커버스터 달고 가지고 떨구고 오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나 생존성이 뛰어나다고 결론 나와가지고 스푸키 건십은 도입이 거절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F-35B입니다.
미국은 21세기 주력 전투기로 F-35를 사용하려고 여러 나라들이랑 돈 모아가지고 공동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F-35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파생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35A형, 그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상 발진하는 공군형으로 나온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F-35B형, 수직이 착륙이 가능해가지고 경항모나 아니면 강습 착륙하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F-35C형, 캐터펄트로 이착륙을 진행하는 정규 항공모함에서 굴릴 목적으로 나온 캐토바 방식의 함상 전투기죠. 그중 한국군은 A형을 도입했고 B형이랑 C형은 전혀 연관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는데요. 한국이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 상황이 뒤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F-35B 전투기 20대를 요구한 것이죠. 당시 한국 공군은 40대의 F-35A형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20대의 F-35A형을 도입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공군이 이전부터 원해왔던 하이급 전투기 120대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려는 계획이었죠. F-15K 60대, F-35 60대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때 정부에서 무슨 약을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군 분량의 F-35A 추가 분량 20대를 갖다가 뺏어서 한국 해군 F-35B형 20대로 준다는 정신나간 계획을 갖다가 승인해버렸어요. 이런 양아치 같은 결정 때문에 당연히 공군에서는 대대적으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나 국회에서도 이건 좀 너무했다는 그런 반응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F-35A형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F-35B형 사업도 별도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F-35B형 자체가 수직이 착륙 기능을 위해서 다른 성능들이랑 기능들이랑 좀 타협을 본 그런 기체여가지고 파생형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떨어져요. 기총도 없지, 항속거리도 떨어지지, 무장 탑재량도 가장 떨어져요. 반면에 개발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기종이라 가지고 가격도 비싸고요. 채택한 나라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또 유지 보수비도 만만치 않았죠. 다행히도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자체가 소요 검증에 실패해가지고 또다시 좌초가 되어버렸으니 F-35B형 역시 도입이 중단이 되었죠. 여덟 번째, KF-21N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진행되자 국회에서는 대체 무슨 뽕을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항모로는 부족하니 7만 톤급의 제대로 된 정규 항모를 만들어서 쓰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7만 톤급 정규 항모를 만들면은 기존의 수직 이착륙식 전투기가 아니라 정식으로 캐터펄트로 전투기나 다른 항공기를 갖다가 발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기종들도 굴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직 이착륙 방식의 F-35B가 아니라 제대로 된 캐토바 방식의 함재 전투기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때 카이에서 오다닥 캐토바 방식의 함재기를 갖다가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F-21N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KF-21을 갖다가 네이비, 즉 해군형 버전으로 개조 개발한 물건이었는데요. 카이에서는 KF-21을 금방 뚝딱 개조해가지고 KF-21N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방위산업 전시전 때 이 모형을 갖다가 전시를 해놨죠. 근데 당시에는 KF-21의 공군형도 이제 막 시제기가 나오는 판국이었는데 대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를 하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격하게 반응했어요. 지금 공군형마저도 블록 1, 2로 발전형 설계를 갖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완전한 성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능과 신뢰성을 안정시키려면 공군형조차도 실전 배치 이후에 근 10년 이상 걸릴 예정인데 2032년까지 KF-21N을 만들겠다고? 특히나 해군형은 공군형보다 훨씬 더 튼튼한 골재 구조와 훨씬 더 튼튼한 랜딩 기어를 요구합니다. 캐토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함재기에 어떻게 이착함하는지 영상 보시죠. 착함 시에 항공모함 갑판에 함재기를 갖다가 패대기 쳐버리듯이 착륙을 합니다. 그럼 단순한 개조 개발이 아니라 전면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행히도 항공모함 사업 자체가 좌초되면서 KF-21N도 추진이 불투명해졌죠. 아홉 번째, F-35C입니다. 카이가 KF-21N을 갖다가 저렇게 단기간 만에 개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걸 보고 나서 군 관계자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 안 했을까요? 나보다 훨씬 더 짬밥 많이 드시고 나보다 훨씬 더 해외 논문 자료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 카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줬을까요? 물론 KF-21N이 국산 전투기다 보니까 외산 전투기보다는 유지보수에서 조금이나마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일 내에 전력화가 되리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KF-21N이 개발되기 전까지 일단 캐토바 방식의 함재기인 F-35C형을 갖다가 도입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직이 착륙 기능을 위해서 많은 기능과 성능들을 너프시킨 F-35B와는 달리 F-35C 같은 경우에는 기총이 없다는 사소한 찐빠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들은 F-35A형에 비해서 그다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KF-21N이 도입된 이후에는 KF-21N과 혼용해서 쓸 수가 있었죠.
F-35C는 함대 방공 전투기로 쓰고 KF-21N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무장을 달고 나서 대함 공격이나 대지 타격 임무에 쓰는 용도였죠. 항모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되면서 F-35C의 도입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10번째, 에로 대공 미사일입니다. 1990년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과도한 빚에 시달리던 이라크는 채권자를 죽여버리면 채무가 없어진다는 기적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채권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라크에게 철군을 요구했지만 이라크의 후세인은 이 요구를 씹었죠. 그래서 1991년부터 미국이 총대 메고 연합군 70만을 모아서 이라크군의 괴멸과 쿠웨이트 해방을 목적으로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합군은 선진화된 군사교리와 신기술들로 이라크군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면서 선전했죠. 이렇게 해서 이라크군은 총체적인 패배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에 수많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체 왜 이라크는 아무 잘못 없는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쐈던 것일까요? 당시 연합군에는 당연히 같은 아랍 국가들을 갖다가 침공하려는 이라크를 막아야 되다 보니까 아랍 국가의 군대들도 많이 참전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랍 국가에서 제공한 전초기지와 물자 집적소를 갖다가 운영한 중이었죠. 근데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보다 싫어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라크군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맞으면 빡쳐가지고 얘네가 연합군에 합류해가지고 이라크 때리겠지. 그러면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랑 같이 싸우기는 싫으니까 다 연합군에서 이탈을 하겠죠. 그러면은 미국은 기존의 군사기지로 제공받고 있던 아랍 국가들의 영토를 갖다가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전쟁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후세인의 계산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난데없이 한밤중에 미사일을 두들겨 맞고 나서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 참전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막아세웠어요. 당연히 후세인의 의도가 그대로 맞아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패트리어트2 대공미사일을 갖다가 공여받는 대가로 참아야 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어디선가 날아올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의 공포에 시달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진행되고 있던 국산 지대공 미사일 프로젝트를 갖다가 목표 성능을 탄도탄 격추로 올려세워가지고 보잉사랑 협력해가지고 개발하게 된 게 바로 에로 시리즈였습니다. L밴드 대역을 가진 장거리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로 유도가 되고요. 탄도탄 대응 거리는 90km, 요격 고도는 60km가 나와줬었죠. 초반에는 패트리어트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성능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등장한 에로3 같은 경우에는 탄도탄 대응거리가 150km까지 늘어났고 요격 가능 고도도 90km까지 늘어났으니까 미국제 사드랑 거의 동급이 되었습니다. 동시기에 등장했던 사드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요격률이 미세하게 에로 쪽이 좀 처지긴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는 물건입니다. 사드는 열영상 시커로만 탄도탄을 요격하기 때문에 고도 40km 미만에서는 관측창에 김이 서려서 시커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요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에로 같은 경우에는 열영상 시커랑 별도로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듀얼 모드 시커입니다. 그래서 사드와는 달리 40km 미만에서도 요격 임무가 수행 가능합니다. 사드는 마하 8 그리고 에로3 같은 경우에는 마하 15에 달해가지고 반응 속도와 즉응성 측면에서는 에로3가 더 우세죠. 다만 도달 고도에서는 사드가 더 우세하고요. 에로 같은 경우에는 탄도탄을 직접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은 근접 신관으로 근처에서 터져서 폭풍 파편 방식으로 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은 사드는 오로지 직접 요격식으로만 요격하다 보니까 에로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탄도탄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L밴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드가 사용하는 TPY2의 X밴드 레이더보다는 정밀도에 있어서는 단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런 우수한 성능으로 나온 에로 체계는 이스라엘군에 우르르 도입이 되어졌는데요. 때마침 한국도 북한의 탄도탄을 감시하려고 그린파인 레이더들을 갖다가 우르르 주문해서 배치시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로 시리즈의 통제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갖다가 사오는 김에 에로 시스템도 사와가지고 탄도탄 요격 능력을 구축하자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는데요. 한국군이 당시 국방비를 쓸 곳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 에로 시스템의 도입을 굉장히 주저했었죠. 물론 사드처럼 막 한 개 포대에 1조 5천억 원씩 하진 않는데요. 에로3 같은 경우에도 한 개 포대에 3, 4천억 원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박근혜 정부가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친중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을 짝사랑했죠. 뭐 열병식 가가지고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히히덕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마침 2015년에 북한이 극악무도한 도발들을 감행하자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을 통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이랬죠. 야, 나도 북한이랑 줄 끊어진 지 오래야. 그게 됐으면 벌써 했겠지. 그냥 네가 좀 참아. 박근혜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 미군이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시켜주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추진되자 중국 정부에서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한국 정부에게 비공식 외교 채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그린파인 레이더 있잖아. 그냥 에로우 3 같은 거 샀으면 안 돼?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러나 박근혜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에로우의 도입은 좌절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 편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